여러분, 만약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함께 나타나 이혼 서류를 내민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심지어 그 여자는 쌍둥이를 임신했고 시어머니는 SNS에 새아가 환영이라며 좋아요를 누릅니다. 이 모든 게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단 1분 만에 벌어진 일이라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1분 뒤 전화 한 통으로 재벌 시댁을 통째로 파산시켜버린 한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이야기꾼,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미월. 마침 마지막 요리인 궁중 갈비찜을 식탁에 올리던 참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저와 남편 황태준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온통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 뿐이었죠. 꼬박 오후 내내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벽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슬슬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작은 발걸음으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속으로는 또 열쇠를 잃어버렸나 보네 하고 생각했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황태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있는 이뮤라가 함께였죠. 이뮤라는 배가 살짝 불러 있었고 한 손으로는 황태준의 팔짱을 꼭 낀 채 다른 한 손은 보란 듯이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황태준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뮤라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로요.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황태준이 말했어요. 미워라, 그만하고 이리 와서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소파에 마치 주인처럼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았죠. 이뮤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미소가 눈에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인데?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 이 여자 여긴 왜 데려온 거야? 황태준은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무슨 뜻이긴.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뜻이지. 이거 이혼 합의서야. 사인해. 유라가 내 아이를 가졌어. 우리 세 식구.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죠. 저는 황태준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제 곁에서 잠들었던 이 남자가 이 순간 너무나 낯설고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뮤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교태로웠죠. 미월 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랑 태준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제 뱃속의 아기, 쌍둥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으니 확실해요. 그러니 저희를 허락해 주세요. 저는 황태준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제가 물었죠. 3년 결혼 생활의 끝이 고작 이혼 서류 한 장이야? 그것도 우리 기념일에? 황태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주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황태준이 말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합의서 내용 봐. 지금 사는 이 아파트 넣어줄게. 위자료로 1억 원 더 얹어줄 테니 그걸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깔끔하게 사인하고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저는 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에 손가락이 떨렸죠. 마지막 장을 펼쳐 조항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좋아, 사인할게. 황태준과 이뮤라는 순간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죠. 황태준은 저도 모르게 펜을 뺏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강미월 세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펜을 던지고 합의서를 그의 앞에 다시 던져주었죠. 제가 말했어요. 아파트도 돈도 다 필요 없어. 나 강미월, 내까진 놈이 던져주는 동정 따위 필요 없으니까. 천생연분이네. 걔랑 걸레랑 어디 한번 잘 살아봐. 황태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강미월. 말이면 단 줄 알아? 이뮤라가 황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태준 씨, 화내지 마. 아기한테 안 좋잖아. 언니도 갑자기 이런 일을 겪어서 그러는 걸 거야. 그러고는 다시 저를 보며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걱정 말아요. 태준 씨는 제가 잘 챙길게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식 올릴 건데, 뭐, 언니가 오고 싶진 않겠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밖에서 황태준이 이뮤라를 나지막이 달래는 소리와 그들이 나가는 현관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음식의 향긋한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지금은 그저 역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황태준이 조심스럽게 이뮤라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죠.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금씩 반지를 빼냈습니다.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창문을 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반지를 아래층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나 하찮았던 걸까요? 반지를 던져버리자 지난 3년의 세월도 함께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죠.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가 고프다고 느꼈죠. 식탁으로 돌아와 앉아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그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전부 먹어 치웠습니다. 맛은 별로였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죠. 그릇을 다 치우고 저는 집안에 있는 황태준의 모든 물건들, 옷, 신발, 면도기, 심지어 그가 쓰다 남긴 바디워시까지 전부 커다란 쓰레기 봉투 몇 개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까 그 반지가 있는 쓰레기통 옆으로 던져버렸죠. 그 모든 일을 끝내니 하늘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홀린 듯이 이뮤라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죠. 역시나 10분 전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글은 없었고 사진 한 장뿐이었죠. 사진 속 이뮤라는 옆모습을 하고 있었고 조명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드러낸 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반짝이고 있었죠. 배경은 넓고 호화로운 거실의 통창이었고 사진 아래에는 위치 태그가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촌 헤리티지 힐스.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 아래의 댓글을 눌러봤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놀랍게도 제 전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쁜 새아가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쌍둥이 손주들. 할미가 기다릴게. 그 뒤로는 황씨 집안 친척들의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복이 많네. 유라가 우리 황씨 가문의 공신이야. 같은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그 열띤 분위기는 저와 황태준이 결혼했을 때보다도 더 뜨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게시물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헛된 기대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죠. 온 가족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저 혼자만 바보처럼 속아서 그놈의 기념일 저녁 식사나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닫고 주소록을 스크롤했습니다. 평소에 연락하던 이름들을 지나쳐 계속해서 아래로 내렸죠. 마침내 이름 없이 번호만 저장된 연락처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 번호는 3년 동안 저장만 해두고 단 한 번도 누른 적이 없었죠. 그리고 더시명 3년 동안 저장만 해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고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평온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죠. 나야, 강미월. 전화기 너머는 2초간 침묵했습니다. 이내 낮고 살짝 놀란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2초간 침묵했습니다. 아가씨, 네, 부탁할 일이 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즉시 더없이 공손하고 진지하게 바뀌었습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보며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황룡건설 파산시켜. 전화기 너머에서는 어떤 망설임이나 질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간결하고 단호한 대답만이 돌아왔죠. 알겠습니다. 아가씨,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통화는 끝났습니다. 모든 과정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저는 커튼을 치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잤습니다. 커튼 틈새로 들어온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화면에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부재중 전화도, 황태준의 가식적인 안부 문자도, 그의 가족들로부터 온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주 좋았죠. 세상이 조용해서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빨간 점이 떠 있었고 손가락은 저절로 그곳을 눌렀습니다. 이뮤라의 게시물은 여전히 맨 위에 걸려 있었죠. 좋아요와 댓글 수는 훨씬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새아가 환영 댓글은 마치 모처럼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일부는 좋게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에는 3년 전 제가 처음 며느리로서 황 씨 집에 갔을 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말했었죠. 미워라, 이제부터 넌 내 친딸이야. 태준이가 혹시라도 널 속상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 걱정 마라. 그 표정과 말투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일 만큼 진실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전부 연기였던 거죠. 친딸? 아마 그 집에서 키우는 푸들보다도 못했을 겁니다. 걔는 적어도 다정한 말이라도 듣지만 저의 3년간의 헌신이 돌려준 것은 그의 새로운 공신 며느리의 게시물에 달린 첫 번째 좋아요와 환영 인사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일어나서 양치질과 세수를 했죠.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울어서 퉁퉁 부은 흔적은 없었죠. 괜찮았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던 낡은 캐리어를 꺼내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는 원래부터 제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황태준은 화려하고 과장된 스타일을 좋아해서 저의 단출한 옷가지와 책들은 이 집에 늘 어울리지 않는 듯 겉돌았죠. 그래서 짐을 싸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조금 익숙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부하듯 조심스러운 말투였죠. 여보세요? 혹시 미월이니?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챘습니다. 황태준의 먼 친척인 김이모였습니다. 예전에 황씨 집안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눈치가 빠르고 높은 사람에게 잘 붙는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네, 김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김이모는 전화기 너머에서 즉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진짜 미월이 맞구나. 별일은 아니고 그냥 태준이랑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젊은 애들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모가 그냥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마음 잘 추스르라고 전화했지. 저는 속으로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었죠. 분명히 소문을 듣고 제 반응도 떠볼 겸 또 새로 득세한 이뮤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화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전처를 챙기는 신용이라도 해야 점수를 딸 테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모님, 저 괜찮아요. 김이모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다니 다행이다. 나도 방금 유라가 올린 거 봤는데 정말 내가 다 기쁘더라. 쌍둥이라니 얼마나 큰 복이야. 태준이 엄마는 아주 입이 귀에 걸렸어. 듣자 하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옥팔찌를 유라한테 준다더라. 그거 엄청 비싼 골동품인데 말이야. 그녀는 이뮤라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황씨 집안이 얼마나 경사스러운지에 대해 쉬지 않고 떠들어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금 웃음이 나왔죠.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모님, 다른 할 일 없으시면 저희만 끊을게요. 지금 좀 바빠서요. 김이모는 그제야 아쉬운 듯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래. 바쁘면 끊어야지. 미워라. 나중에라도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하고. 저는 그녀의 쓸데없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지막 옷가지를 캐리어에 쑤셔 넣고 지퍼를 올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휑해졌죠.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을 때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했던 그 번호였죠.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오쯤입니다. 저는 문자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금 궁금했지만 그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제가 깨운 거대한 짐승이 이제 그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안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도시의 신흥재벌 가문을 향한 금융폭풍이 소리 없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태풍의 눈이 바로 이 창가에 서 있는 방금 집에서 쫓겨난 전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황씨 집안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헤리티지 힐스의 100억짜리 저택에 모여 이뮤라와 그녀의 뱃속 쌍둥이 아들을 둘러싸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완벽한 부의 자유와 남은 평생 떠받들어질 행복을 꿈꾸면서요. 김미숙 여사는 그놈의 옥팔찌를 들고 어서 이뮤라의 손목에 채워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겠죠. 웃으세요. 마음껏 웃으세요. 당신들의 좋은 시절은 이제 1분 1초씩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저는 캐리어를 현관 앞에 두고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엌으로 차 한 잔을 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이 집은 곧 제 것이 아니게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서 연극을 관람하기에 아주 적합했죠. 휴대폰 화면을 켜고
무심코 지역 경제 뉴스를 훑어봤습니다. 아직은 황룡건설에 대한 어떤 소식도 없었죠.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는 정우라고 했고 지금은 아직 오전 10시였으니까요.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습니다. 차를 반쯤 마셨을 때 휴대폰 화면에 갑자기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속보 태산그룹, 황룡건설과의 모든 협력 프로젝트, 일방적 중단 선언. 왔구나.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내용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엄청났습니다. 이 도시의 부동산 거물인 태산그룹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황룡건설의 중대한 규정 위반 가능성 및 상업적 신용 문제를 이유로 모든 협력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여기에는 황금 부지에 위치해 황씨 집안이 막대한 자금과 심혈을 기울인 센츄리 뉴시티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태산그룹이 이미 황룡건설의 계약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태준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태산그룹은 황룡건설의 가장 큰 돈줄이었고 센츄리 뉴시티 프로젝트는 황룡건설이 올해 상장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사업이었죠. 이 협력이 끊겼으니 황룡건설은 망하지 않더라도 껍데기만 남게 될 겁니다. 저는 뉴스를 끄고 계속 차를 마셨습니다. 차가 조금 식었지만 끝맛은 달콤했죠. 역시나 5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황태준 세 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한참 동안 벨이 울리게 내버려 두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즉시 황태준에 격앙되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강미월, 네가 꾸민 짓이지.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태준 씨,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황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태산그룹이 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냐고. 네가 뒤에서 수작 부린 거지? 너 태산그룹 사람들 알잖아. 그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제가 말했죠. 황태준 씨, 너무 급해서 정신이 없나 보네요. 방금 당신한테 1억 받고 쫓겨난 전처가 무슨 수로 태산그룹의 결정을 좌지우지하겠어요?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황태준은 말문이 막힌 듯 거친 숨만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배경에서는 그의 아버지 황성철 회장의 초조한 고함 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난장판이었죠. 황태준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공포가 섞여 있었죠. 강미월, 잘 들어. 잔머리 좀 굴렸다고 우쭐대지 마. 태산 프로젝트 없어도 우리 황룡건설은 끄떡없어. 괜히 더위에서 까불지 말라고.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우쭐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황태준 씨한테 충고 하나 해주는 거예요. 사업은 신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대한 규정 위반 가능성 및 상업적 신용 문제. 이 말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태산그룹이 한 말이에요. 혹시 황룡건설에 정말로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걸 들킨 건 아니고요. 황태준은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목소리를 확 높였습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우리 황룡건설은 깨끗해. 분명히 네가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강미월, 너 가만 안 둬. 이 일 절대 그냥 안 끝나. 그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세게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죠. 벌써부터 이렇게 흥분하다니. 이건 이제 막 시작된 전체 요리일 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층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건물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도착한 것이었죠. 황 씨 집안의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 검은색 세단은 저를 시내 중심가의 한 펜트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았죠. 거대한 통창 밖으로 도시의 절반에 달하는 화려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헤리티지 힐스의 윤곽도 희미하게 보였죠. 저를 데려온 남자는 제 캐리어를 내려놓고 공손하게 카드키와 새 휴대폰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가씨, 임시 거처입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이 휴대폰은 깨끗합니다. 번호는 저희 내부 인원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요. 고마워요. 남자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아파트에는 저 혼자만 남았고 제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감상하지도 방 안에 세련된 인테리어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새 휴대폰을 켰죠. 이전 휴대폰의 유심칩은 이미 부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강미월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했죠. 새 휴대폰에는 연락처가 단 하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번호였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죠. 제가 물었습니다. 상황은 어떻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반응이 격렬합니다. 태산그룹의 공식 발표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요 협력업체 3곳에서 황룡건설에 대금 조기 결제를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고 은행 2곳의 리스크 관리팀은 황룡건설의 대출에 대한 긴급 평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심어둔 소액 주주들이 시장에서 황룡건설 주식을 소량 매도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좋아요. 계속 압박하세요. 자금줄을 끊는 데 집중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은행의 첫 번째 공식 질의서가 황룡건설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가에 서서 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황룡건설의 작은 사옥 건물은 이 각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안은 지금 분명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역시나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새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번호로부터 온 짧은 메시지였죠. 은행 질의서 도착, 황성철 회장, 급성 고혈압으로 시내 중심 병원으로 이송됨.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황성철 회장, 제 전 시아버지는 늘 자신이 냉철하고 강단이 쓰며 웬만한 일에는 끄떡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런데 벌써 버티지 못하다니 고작 은행의 질의서 한 장의 말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대출 회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본격적인 대출 회수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새 휴대폰에 SNS 앱을 다운받고 새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번호 하나를 검색해 친구 신청을 보냈죠. 상대방은 거의 즉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메시지가 여러 개 날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의심하는 이모티콘. 저는 천천히 타자를 쳤습니다. 김이모님, 저 미월이에요. 번호를 바꿨어요. 대화창 상단에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한참 동안 깜빡이다가 겨우 메시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나, 미월이구나. 깜짝 놀랐네. 번호는 왜 바꿨어? 무슨 일 있니? 저는 그녀의 떠보는 듯한 질문을 무시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황 회장님 입원하셨다면서요? 많이 안 좋으신가요? 김 이모의 수다 본능에 불이 붙은 듯
타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어머, 너도 들었구나. 말도 마, 아주 난리가 났어. 은행 때문에 속을 썩이다가 쓰러지셨대. 은행 몇 군데에서 동시에 장부를 보자고 하고 대출금도 미리 갚으라고 한다더라. 회사도 엉망진창이야. 협력업체들이 돈 달라고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대. 태준이는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있더라. 아니, 멀쩡하던 회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담? 진짜 어디 높은 사람한테 밑보인 거 아니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락에도 오늘 아침부터 배가 좀 안 좋다고 집에 누워만 있대. 온 집안이 쑥대밭이야. 저는 화면을 보며 김 이모가 지금 한편으로는 저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단체 대화방에도 이 소식을 퍼뜨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박쥐 같은 사람은 공포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이죠. 저는 회장님 괜찮으시길 바랄게요. 이모님 바쁘실 텐데 이만 줄일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김 이모는 황급히 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미월이 너는 마음씨가 참 착해. 이 와중에도 그 집안 걱정을 해주고 너도 몸 조심해라. 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흐르는 별들의 강처럼 보였습니다. 황성철은 쓰러졌고 황태준은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임유라는 안정을 취해야 할 몸입니다. 김미숙 여사는 아마 병원과 저택을 오가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겠죠.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상징하던 100억짜리 헤리티지 힐스 저택에는 지금 과연 온기가 남아있을까요? 병원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는 소식은 날개라도 달린 듯 김 이모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황성철은 화를 참지 못해 혈압이 치솟아 하마터면 중풍으로 쓰러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죠. 황태준은 회사와 병원을 오가느라 얼굴이 누렇게 떴고 입술 주위에는 물집이 잔뜩 잡혔다고 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하늘이 무너진 듯 울며 한편으로는 은행을 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안쓰러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누굴 원망하겠어요.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뭔가 먹을 것을 준비하려던 참에 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죠. 이렇게 빨리 제 새 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바쁜 황태준 외에는 없을 테니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황태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미월, 너 도대체 어디야? 저는 창가에 서서 아래층에 끊임없이 흐르는 자동차 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황태준은 거의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이지. 태산그룹 계약 파기, 은행의 대출 압박, 협력업체들의 반란, 전부 네가 뒤에서 꾸민 짓이지? 네가 무슨 수로 이런 짓을 해?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태준, 넌 날 너무 과대평가하는구나. 네가 1억 원 주고 1분 만에 버린 전처가 어떻게 너희 황룡건설이라는 거대한 산을 흔들 수 있겠어. 아마 너희가 그동안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벌 받는 거겠지. 헛소리 집어치워. 황태준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강미월, 잘 들어. 잔꾀 좀 부렸다고 우리 황씨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쓰러져도 준치라는 말 몰라? 당장 기어 나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똑똑히 설명해.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예전처럼 나한테 소리라도 지르시게?
그렇지 않으면 뭐? 황태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말에 격분한 것 같기도 하고 눈앞의 난장판에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기도 했죠.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죠. 강미월, 네가 어디 숨어서 이 꼴을 보고 비웃고 있는지 알아. 경고하는데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너한테 좋을 거 없어. 내 부모님 시골에 계신 거 잊었어? 순간 제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제 부모님을 들먹이며 저를 위협하다니. 저는 수화기를 향해 크지 않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태준, 너도 잘 들어. 내 부모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간 네가 잃는 게 회사와 돈뿐만이 아닐 거라고 장담하지. 너 그리고 너희 황씨 집안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황태주는 저의 이토록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기가 질린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여전히 순종적이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강미월이라고 생각했겠죠. 허세만 가득한 그는 겨우 한마디를 쥐어짰습니다. 너 날 협박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일 없으면 끊는다. 그리고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하고. 말을 마치고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갓날 회사 차원의 타격만으로는 그를 완전히 정신 차리게 하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위협할 힘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좋습니다. 아직 불길이 충분히 거세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특수 휴대폰을 들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속도를 더 높여. 내일 개장하면 황룡건설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상대방은 신속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몇몇 경제 매체에서 황룡건설의 재무 위기와 파산 위험을 분석하는 심층 보도를 동시에 내보낼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밤이 깊어지고 있었죠. 황태주는 지금 어디선가 발을 동동 구르거나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며 자금을 구걸하고 있겠죠. 그는 아마 머리가 터져라 고민해도 이 파멸적인 폭풍의 근원지가 바로 어제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린 여자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는 걸림돌 하나를 걷어찼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돌멩이 아래에는 자신들의 가문 전체를 삼켜버릴 화산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저는 문득 내일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 맛이 훌륭했습니다. 미디엄 레어로 딱 좋게 구워졌죠. 저는 우아하게 식사를 하며 태블릿 PC로 여러 경제 채널을 번갈아 봤습니다. 거의 모든 채널에서 황룡건설의 주가 폭락을 다루고 있었죠. 분석가들은 심각한 목소리로 하나같이 비관적인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파산, 청산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왔죠. 점심을 거의 다 먹었을 때 특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담보대출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은행 세 곳의 리스크 관리팀이 평가한 결과 헤리티지 힐스 저택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고 소유권 분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대출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소유권 분쟁? 저희가 그 저택 꿈의 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점을 살짝 흘렸습니다. 은행 측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황씨 집안이 그 100억짜리 저택을 산 돈은 아마 그리 깨끗한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성벽이 무너지려 하니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은행들이 뒷걸음질 치기에 충분했던 거죠. 황태준의 반응은 현장 보고에 따르면 그는 은행 전화를 받고 응접실에서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신탁회사나 사채업자를 찾아다니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불안과 분노로 일그러졌을 황태준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그 저택이 지금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또 하나의 집단이 되어버린 셈이죠. 심지어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게 됐으니 말입니다. 계속 주시하세요. 그가 자금을 조달하려는 모든 경로에 미리 손을 써두고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식기를 정리하고 차 한 잔을 타서 다시 통창 앞에 앉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눈부셨고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속 그늘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모에게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공포가 묻어 있었죠. 망했다. 망했어. 미워라. 듣자 하니 태준이가 헤리티지 힐스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려 했는데 거절당했대. 집값이 그만큼 안 나간다고 했다더라. 이게 말이 돼? 100억 주고 산 집인데 이제 어떡하니? 돈을 못 빌리면 회사는 분명히 망할 텐데.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이 사실을 아시면 큰일 날 텐데 저는 그녀의 끝없는 수다를 무시했습니다. 대신 다른 메시지가 제 눈길을 끌었죠. 특수번호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아가씨, 이뮤라가 해외 암호화 메신저를 통해 K라는 인물과 접촉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내용은 짧으며 자금 해외 이체 경로를 문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뮤라가 이 중차대한 시점에 얌전히 안정을 취하지 않고 몰래 해외 인물과 접촉해서 자금을 빼돌리려 한다? 하나의 이 절친은 황태준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만의 탈출로를 찾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 K라는 인물을 조사하고 이뮤라의 모든 계좌와 움직임을 추적하세요. 재미있군요. 황씨 집안 내부도 철옹성 같지는 않았습니다. 황태준은 밖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그의 행복한 쌍둥이 예비 엄마인 세연이는 등 뒤에서 돈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연극 정말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군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저 호화로운 저택단지,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상징하던 100억짜리 저택은 지금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치 화려한 무덤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희망을 서서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만약 김미숙 여사가 자신이 좋아요를 누르며 환영했던 그 착한 며느리가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보물 같은 아들은 과연 오늘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잔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황혼이 다가오고 있었죠. 밤이 오기 전 보통 가장 혼란스러운 법입니다. 보통 가장 혼란스러운 법입니다. 저는 지켜볼 겁니다. 황씨 집안이라는 이 낡은 배가 과연 몇 번의 파도를 더 견뎌낼 수 있을지를요. 다음 날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하는 편이 맞겠네요. 불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함에 가까운 기대감 때문이었죠. 저는 통창 앞에 앉아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평선이 서서히 아침 햇살에 물들어가고 있었죠. 아침 7시 정각, 특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단 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작. 저는 새 휴대폰의 경제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헤드라인 기사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같이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심층 분석 황룡건설, 신기루 아래 감춰진 재무적 블랙홀, 단독 황룡건설, 다수 프로젝트 불법 운영 혐의, 금융당국 조사 착수 가능성, 현금 흐름, 경고, 황룡건설. 이번 위기 넘기기 어려울 듯. 이 기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용은 날카롭게 핵심을 찔렀죠. 심지어 흐릿한 사진 몇 장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황룡건설의 공사 현장이 멈춰서고 협력업체들이 회사 정문을 막고 있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9시 30분에 개장했습니다. 저는 주식 앱을 켜고 황룡건설의 종목 코드를 찾았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전날 종가보다 10% 폭락한 채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죠. 이어서 주가는 실 끊어진 연처럼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하락을 의미하는 파란색 숫자는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매수하려는 자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포 심리는 완전히 불타올랐죠.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김이모가 다른 번호로 걸어온 전화였지만 저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치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미워라, 뉴스 봤니? 황룡건설 주식 완전 망했어. 세상에 개장한 지 30분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어. 듣자 하니 증권거래소에서도 무슨 일이냐고 전화했대. 태준이는 전화도 안 받고 걔 엄마는 병원에서 한 번 졸도했다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진짜 파산하는 거야? 저는 답장하지 않고 조용히 주가 그래프만 바라봤습니다. 그 가파른 하락 곡선은 제 눈에는 그 어떤 풍경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점심 무렵 주가는 이미 공모가 아래로 떨어졌고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황룡건설의 시가총액은 이 짧은 오전 동안 절반 가까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는 황씨 집안 친척들이 쥐고 있던 주식이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때 특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1단계 목표 달성했습니다. 주가는 공모가를 돌파했고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황태준은 헤리티지, 힐스 저택을 포함한 개인 자산을 닥치는 대로 담보로 잡고 주가 방어 자금을 마련하거나 은행의 대출 상환 압박에 대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담보 잡게 놔두세요. 그 저택의 실제 가치를 잘 평가하도록 신경 쓰고요. 알겠습니다. 그 저택은 가치가 부풀려져 있어 은행이 그들의 기대만큼 대출해주지 않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당으로 가서 느긋하게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식재료가 풍부했죠. 스테이크를 굽고 파스타를 삶고 와인도 한 잔 따랐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태블릿 PC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을 훑어봤습니다. 역시나 이미 내부자들이 폭로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황씨 집안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려서 된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또 황태준이 새로 들인 상간녀 이뮤라가 액바디라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세를 기울게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쌍둥이가 정말 황태준의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냐는 것이었죠. 때로는 뜬 소문이 진짜 칼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깊고 풍부했죠. 지금 이 순간 헤리티지 힐스 저택에 누워있을 이뮤라는
과연 자신의 수백억대 자산과 떠받들어지는 행복을 즐길 기분이 날까요? 황태준은 그녀에게 안부를 물을 여유라도 있을까요? 김미숙 여사는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저택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들이 정성껏 쌓아올린 아름다운 꿈은 눈에 보이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채 내려놓기도 전에 그 특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연락이 잦았죠. 아가씨, 황태준 명의의 부동산 3곳과 차량 5대가 모두 여러 기관의 담보 대출을 시도했으나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지금 고금리 사채로 악명 높은 서부 지역의 한 사채 사무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채라. 간날 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린 모양입니다. 독약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짓까지 서슴지 않다니 저는 답장했습니다. 가게 놔두세요. 그 소식을 그를 주시하고 있는 은행 리스크 관리팀에 흘리세요. 알겠습니다. 링와이 병원에서는 김미숙 여사가 어떤 전화를 받은 후 감정이 매우 격해져 황태준과 통화 중입니다. 이뮤라와 관련된 내용인 듯합니다. 이뮤라라, 제가 방금 그 K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쪽에서는 김미숙 여사가 격분했다니. 간날 이뮤라의 작은 움직임을 눈치챈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컴퓨터 앞으로 갔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에 지역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황룡건설 황성철 회장, 병세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이동. 그러나 회사 전망은 암울. 일반 병실로 옮겼다니 다행이네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가 어떻게 가산을 탕진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야죠. 그냥 기절해 죽는 것보다 그게 더 통쾌할 테니까요. 그때 새 휴대폰으로 또 다른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김미숙 여사의 쉰 목소리, 울음과 불신이 뒤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미월, 너지? 너라는 액바디가 우리 황씨 집안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지.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하라고 안 하시던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 김미숙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우리 집 멀쩡했는데 네가 나가자마자 왜 이렇게 많은 일이 터져? 태준이 회사는 망해가고 영감은 화병으로 쓰러지고 이제는 유라까지. 그녀는 말을 하다 말고 마치 목이 맨 듯 거친 숨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 속에서 핵심을 포착했습니다. 이뮤라 씨는 왜요? 어머님의 착한 며느리고 황씨 집안의 공신을 임신하고 있잖아요.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아기랑 같이 잘못되기라도 했나요? 저는 일부러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닥쳐, 이 독한 년. 김미숙 여사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유라개가 걔가 몰래 짐을 싸서 도망가려던 걸 내가 붙잡았어. 내 패물까지 훔치려고 했다고. 내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아, 이뮤라가 벌써 참지 못하고 움직였군요. 간날 그 K라는 자가 확실한 도주로를 알려준 모양입니다. 혼란을 틈타 감나가는 물건들을 챙겨 도망치려다 김미숙 여사에게 현장에서 잡힌 거겠죠. 이 연극, 경제 뉴스보다 훨씬 재미있네요. 저는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저한테 화내실 일이 아니죠. 새아가 환영이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이제 그 새아가가 떠나겠다는데 붙잡으셔야죠. 왜 저 같은 전 며느리한테 화풀이 하세요? 김미숙 여사는 제 말에 막혀 한동안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침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미월, 잘 들어. 우리 황씨 집안이 망하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네가 언제까지 더위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이가 그랬어. 반드시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넌 가만 안 둬. 좋아요.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당신들 황씨 집안이 먼저 일어서는지 아니면 완전히 파산하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죠. 아, 어머님, 충고 하나 할게요. 남은 폐물이나 잘 챙기세요. 그리고 그 착한 며느리가 또 뭘 잘못 집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말을 마치고 저는 바로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간날 황씨 집안 내부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모양입니다. 김미숙 여사와 이뮤라, 그 환상의 고부관계는 이렇게나 빨리 파탄이 났네요. 황태주는 밖에서 사채를 빌리고 있고 이뮤라는 집에서 짐을 싸서 도망치려 하고 황성철은 병원에 누워 있으며 김미숙 여사는 이리저리 날뛰며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온 가족이 붕괴하고 미쳐버리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네요. 저는 찬장으로 가서 위스키를 반잔 정도 따랐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흔들렸죠. 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지만 오늘 같은 날은 한잔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기운을 남겼습니다. 황태주는 지금쯤 사채업자들과 씨름하고 있겠죠. 그 고리대금업자들이 곧 침몰할 이 낡은 배를 보고 과연 얼마의 구명조끼를 던져줄까요? 아니면 돌멩이를 던져줄까요? 저는 술잔을 흔들며 창밖의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어야 비로소 많은 거래와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법이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떴을 때 황씨 집안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를요. 위스키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특수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목표, 사채업자와 접촉 완료. 대출 조건은 월 이자 30%. 헤리티지 힐스 부동산 등기 서류 담보, 거절됨 및 황룡건설 자녀 지분을 담보로 함. 7일 기한. 기한 초과 시 대출금 및 자산 회수. 목표, 서명 완료. 월 이자 30%의 7일 기한이라. 이건 대출이 아니라 대놓고 강도질이었습니다. 황태주는 미친 게 틀림없었죠. 독약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독약통을 통째로 들이켜는 셈이었습니다. 칼날 은행과 제도권, 금융의 전면적인 봉쇄가 그를 정말 막다른 길로 몰아넣은 모양입니다. 이런 명백한 함정 계약에도 서슴없이 서명하다니 저는 답장했습니다. 알았어요. 이 계약서 내용이 내일 아침 주요 채권자들의 책상 위에 우연히 놓여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링와이, 이뮤라는 헤리티지 힐스를 떠나려다 김미숙 여사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양측 간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고 이뮤라는 태아의 안전을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현재 저택 내에 연금된 상태이며 김미숙 여사는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개싸움이군요. 저는 그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벌어지고 있을 난장판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뮤라는 도망치려 하고 김미숙 여사는 어찌 자신의 손주와 훔친 재물을 들고 그를 순순히 보내주겠어요. 이제 부와 행복의 상징이었던 그 수백억대 저택은 그들 모두의 황금 감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대한 통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은 이미 깊어졌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며 자동차 불빛들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이 화려함 아래 얼마나 많은 유사한 공포와 발버둥이 숨겨져 있을까요? 갑자기 현관 인터폰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래층 로비에 송 씨라고 밝힌 방문객이 강미월 씨를 만나러 왔다고 표시되어 있었죠. 송 씨라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런 성 씨가 없었습니다. 황 씨 집안에서 보낸 정찰병일까요? 아니면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상대방은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미월 씨, 갑작스럽게 죄송합니다. 부탁을 받고 물건을 하나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죠? 상대방이 답했습니다. 심씨 성을 가진 분입니다. 심씨라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번호 뒤에 있는 사람, 그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이죠? 아마 흥미로워 하실 만한 서류들입니다. 심 선생님께서 아마 어떤 사람들과 사건들의 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올려보내세요. 몇 분 후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 카메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문 밖에는 단정한 차림에 평범한 인상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문을 열자 그는 공손하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별다른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서 떠났죠. 저는 문을 닫고 꽤 무게가 나가는 그 서류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두꺼운 자료와 사진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사진 몇 장이 있었죠. 이뮤라가 다른 남자들과 호텔,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시간은 1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했죠. 그중 한 남자의 옆모습이 낯이 익었습니다. 그중 시간은 1년 전부터 최근까지 다양했죠.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황룡건설의 경쟁사, 오너 아들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만난 시간과 장소를 기록한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이뮤라의 비밀 계좌 몇 개의 거래 기록이었죠. 최근에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이 입금되었는데 마침 그녀가 임신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황 씨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몇 시간 전 같은 금액의 돈이 인출되려다 제때 동결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시킨 일이었죠. 더 넘겨보니 황룡건설에 대한 더 깊은 재무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일부 불법적인 거래, 탈세 흔적, 심지어 몇 년 전 공사 현장 사고를 덮었던 기록까지 있었죠. 이 자료들이 공개된다면 황 씨 집안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은 메신저 대화 캡처 몇 장이었습니다. 이뮤라와 그 K라는 인물의 암호화된 대화 내용이었죠. 시간은 바로 오늘 오후 그녀가 김미숙 여사에게 붙잡히기 전이었습니다. 이뮤라, K, 상황이 안 좋아. 황룡건설 망할 것 같아. 나 당장 떠나야 해. 약속했던 루트는 어떻게 됐어? K, 뭘 그리 서둘러. 아직 돈도 다 못 뺐는데. 일단 버텨. 이뮤라, 못 기다려. 그 늙은 여우가 날 감시하고 있어. 지금 안 가면 영영 못 가. 네가 도와줘야 해. K, 알았어. 오늘 밤 12시 저택 후문으로 사람 보낼게. 현금이랑 값 나가는 것만 챙겨. 이걸 본 저는 벽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밤 11시 15분. 칼날 오늘 밤 헤리티지 힐스에서는 또 한바탕 쇼가 펼쳐지겠군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심 실장님이 보낸 이 선물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묵직했습니다. 이뮤라의 배신과 계략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황 씨 집안의 더 많은 약점을 제 손에 쥐어주었죠. 저는 특수 휴대폰을 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헤리티지 힐스 후문을 주시해. 만약 오늘 밤 이뮤라가 떠나려 하면 막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특히 K가 보낸 접선책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죠. 황태주는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는 사체에 서명했고 임유라는 야반도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미숙 여사는 암탉처럼 집과 손주를 지키고 있고 황성철은 병원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48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장성철은 병원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장성철은 병원에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흐르는 매운 느낌이 오히려 이상한 청량감을 주었죠. 자정까지 45분 남았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임유라가 겨우 후문까지 빠져나갔는데 기다리던 사람은 보이지 않고 퇴로마저 막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벽시계가 천천히 11시 50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거실에 주등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방 안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죠. 저는 어둠 속에 앉아 태블릿 PC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은 분할되어 두 개의 실시간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나는 헤리티지 힐스 후문 근처에 숨겨진 카메라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택 내부 임유라가 갇힌 방 앞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이 또한 심 실장님이 준 선물 중 하나였죠. 영상 속에서 임유라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 밖에는 김미숙 여사가 배치한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문지기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택 내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11시 55분 임유라 방의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탐색하고 있는 것이었죠. 11시 58분 문이 다시 살짝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눈동자 하나가 밖을 엿봤죠. 그때 문 앞에 경호원들이 무언가 지시를 받은 듯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작게 말하더니 둘이 눈을 마주치고는 동시에 복도 반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기 순찰을 도는 것처럼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면서요. 기회가 온 겁니다. 임유라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가 옆으로 몸을 빼내 나왔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운동복 차림에 꽤 커 보이는 백팩을 메고 있었죠. 가방은 아주 빵빵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발끝으로 살금살금 후문 계단 쪽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특수 휴대폰을 들고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후문 준비. 화면이 전환되고 후문 감시 카메라 영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곧 임유라의 모습이 후문의 좁은 길에 나타났죠. 그녀는 급하게 손을 뻗어 무거운 철문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임유라는 잠시 멈칫하더니 힘을 더 줘서 밀고 당겨봤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기 시작했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는 듯했지만 화면에는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심 실장님을 통해 그 지역의 신호를 차단해 두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옆의 숲속에서 2개의 강한 손전등 불빛이 뿜어져 나와 정확히 임유라의 몸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꼼짝없이 노출되었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눈부신 빛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표정 없는 남자 2명이 걸어 나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중 한 명이 평탄하고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유라 씨, 방으로 돌아가시죠. 밖은 위험합니다. 임유라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철문의 등이 부딪혔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뭐 하는 짓이야? 비켜.
다른 남자가 한 걸음 다가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당신과 태아를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서 쉬십시오. 그는 일부러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이뮤라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안 돌아가. 비켜. K가 보낸 사람들은 어딨어?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징이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호했고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뮤라는 눈앞에 두 남자와 등 뒤에 잠긴 철문, 그리고 신호가 터지지 않는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철문을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백팩이 옆으로 떨어지며 안에 있던 보석과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와 불빛 아래 조롱하듯 반짝였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허리를 숙여 흩어진 물건들을 재빨리 가방에 다시 담았고, 다른 남자는 정중해 보이지만 강압적인 손길로 이뮤라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뮤라 씨, 가시죠. 이뮤라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넋이 나간 채로 두 남자에게 이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감시 카메라 화면 속에 그녀의 뒷모습은 비틀거렸고 더 이상 이전에 행복을 과시하던 더위 양양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껐습니다. 후문에서의 연극은 막을 내렸죠. 이뮤라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황금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 분노와 의심에 찬 김미숙 여사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K가 보낸 접선책은 지금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사라져 임무 실패를 보고하고 있을까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깊은 밤의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황태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그 끔찍한 사체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병원에서 막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더 큰 타격을 견뎌야 하는 아버지를 마주하고 있을까요? 저는 특수 휴대폰을 들고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뮤라 계좌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기록과 K와의 대화 기록 일부를 김미숙 여사에게 익명으로 보내. 그가 우연히 이뮤라가 숨겨둔 예비 열쇠나 비밀번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이뮤라가 폐물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있었죠? 자신이 좋아요를 누르며 환영했던 그 착한 며느리. 뱃속의 소중한 손주 뒤에 얼마나 많은 계략이 숨어 있었는지 똑똑히 보게 해줘야죠. 고부간의 반목은 때로는 그 어떤 외부의 공격보다도 더 파괴적인 법입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뜬 후 헤리티지 힐스의 그 저택 안에서 과연 어떤 난장판이 벌어질지를요. 하늘이 막 밝아올 무렵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해야겠네요. 복수의 쾌감이 미세한 전류처럼 신경을 계속 자극해서 완전히 긴장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풀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롱드의 쾌감이, 복수의 쾌감이 미세한 전류처럼. 저는 진한 커피 한 잔을 내려 식탁에 앉아 특수 휴대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이미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첫 번째는 새벽 4시 사채업자 3명이 황룡건설 사옥에 도착. 추심 절차 시작. 태도 강경. 두 번째는 5시 30분 황태준 경찰에 신고 시도. 그러나 사채업자들이 합법적인 대출 계약서, 사본과 지분 담보 증명서, 제시, 경찰, 경제 분쟁으로 판단하고 양측 협의 권고. 세 번째는 방금 6시 정각.
황태준. 사무실에 갇힌 상태. 사채업자들. 오늘 오후 3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첫 회차 상환금. 완납 요구. 불이행 시 추가 조치 예고. 저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죠. 황태준은 지금 한때 자신의 성공을 상징했던 그 사무실에 갇혀 빚 독촉을 하는 악기들을 마주하고 있겠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대출 계약서는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이고 지분 담보는 회사의 명주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가 구명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된 겁니다. 그때 특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 실장님이 직접 건 전화였죠. 아가씨,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상황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링와에 요청하신 자료는 이미 건물 관리 직원을 통해 김미숙 여사 침실 화장실에 흘려두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뮤라의 배신 증거 사본이었죠. 김미숙 여사는 아침 일찍 씻는 습관이 있으니 곧 우연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헤리티지 힐스 쪽은 어떤 움직임이 있죠? 새벽 이후로는 비교적 조용합니다. 이뮤라는 방으로 돌아간 후 나오지 않았고 김미숙 여사는 밤을 샌 듯 아침 일찍 불당에 갔지만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불당이라. 저는 김미숙 여사가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건강을 빌고 있을지, 아들이 위기를 넘기게 해달라고 빌고 있을지, 아니면 그 착한 며느리 뱃속의 아이가 무사하길 빌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처님은 아마 그녀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줄 시간이 없으시겠죠. 전화를 끊자마자 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미숙 여사의 이름이 떠 있었죠. 예상보다 빨리 발견한 모양입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전화기 너머에서는 김미숙 여사의 쉰 목소리, 떨리고 울음과 극도의 분노가 섞인 거의 정신 나간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미월. 너지. 너라는 독한 년이 꾸민 짓이지. 넌 천벌 받을 거야.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화내시면 심장에 안 좋아요. 착한 척하지 마. 김미숙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보낸 그 서류들, 그 사진들, 이뮤라 그 천하의 쌍년. 감히 우리를 속여. 걔 뱃속의 애새끼 태준이 애가 아닐지도 몰라. 우리 황씨 집안 돈을 빼돌려서 도망가려고 했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액바디를 들였다가 저런 여우년한테 또 당해야 하냐고. 저는 그녀가 분노를 쏟아낼 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녀가 숨을 고르는 틈을 타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뮤라 씨는 어머님이 직접 좋아요 누르며 환영한 세아가고 황씨 집안의 공신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좀 어려운 상황이라 잠시 피하려던 것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사정? 개뿔 같은 사정. 김미숙 여사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사진들, 다른 놈들이랑 희희낙낙하는 거, 그 계좌 이체 기록들, 걔는 사기꾼이고 도둑년이야. 태준이한테 다 말할 거야. 태준이가 그 쌍년의 실체를 똑똑히 보게 할 거야. 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에 황태준 씨가 지금 이뮤라 씨의 실체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요? 아마 자기 코가 석자일 텐데요. 사채업자들이 벌써 찾아갔을걸요?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미숙 여사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그녀는
아직 아들 쪽의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충고하는데요. 지금은 아드님 걱정이나 하세요. 그 사채 이자가 엄청나다던데 오늘 오후 3시까지 못 갚으면 그쪽에서 가만히 안 있을걸요? 이뮤라 씨와 뱃속의 아이는 어쨌든 어머님이 처음엔 마음에 들어 하셨잖아요. 그래도 생명인데 그냥 자비롭게 보내주세요. 눈앞에 있으면 더 속 터지잖아요. 안 그래요? 김미숙 여사는 제 말에 완전히 무너진 듯 전화기 너머로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저와 이뮤라를 향한 저주와 불공평한 운명을 탓하는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들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맛이 이제 그리 쓰지 않은 것 같네요. 황씨 집안 내부의 신뢰라는 기반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이뮤라의 배신을 알았고 황태준은 빚더미에 앉아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으며 이뮤라는 연금되어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겠죠. 그리고 병원의 황성철 회장은 자신이 기대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 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기절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네요.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켜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황룡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죠. 오전 내내 출렁이다가 지금은 죽어가는 환자의 심전도처럼 하한가에부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줄어들었죠. 이 주식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버려진 겁니다. 특수 휴대폰은 손 닿는 곳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오히려 폭풍의 눈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저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시 30분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켜지며 진동했습니다. 심 실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황룡건설의 재무팀과 핵심 자료실에 진입하여 자산을 실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황태준이 저지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져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저희 인원이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황태준의 감정이 매우 격앙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적, 자산 실사라. 그건 그냥 점잖은 표현일 뿐이죠.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접수하고 약탈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이자 30%의 사채는 7일은커녕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법이니까요. 김미숙 여사 쪽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헤리티지 힐스를 떠나 회사로 가려 했지만 저희 인원이 안전을 이유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저택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전화를 걸고 있지만 황태준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듯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황태준은 지금쯤 사채업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거나 아니면 빼앗겼을 테니까요. 그리속 탐크룸 배터리가 나갔거나 이뮤라는 여전히 감시 중이며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방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오후의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황룡건설 사옥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빚독촉을 하러 온 흉악한 무리들은 제멋대로 활보하며 한때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황태준은 지금쯤 남루한 몰골로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사람들에게 밀쳐지며 울부짖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겠죠. 성벽이 무너지면 모두가 밀고
북이 찢어지면 모두가 두드리는 법. 옛말은 정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시 50분. 특수 휴대폰에 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황태준. 사무실에서 강제로 끌려나감. 행선지 불명. 사채업자들. 사무공간 통제. 끌려갔다고요. 돈을 구하러 간 걸까요? 아니면 저는 감히 상상하고 싶지 않았고 또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심 실장님의 사람들이 주시하며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겠지만 그가 받아야 할 죗값, 즉 육체적 고통과 짓밟히는 자존심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있었죠. 제가 전화를 받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김미숙 여사의 완전히 무너진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쉬어서 원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강미월, 제발, 제발 태준이 좀 살려줘. 네가 한 짓인 거 알아. 전부 네가 한 짓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돈, 집, 전부 다 줄 테니 제발 그 사람들한테 태준이 좀 놔달라고 해줘. 걔 죽을지도 몰라. 정말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녀의 앞뒤 없는 애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워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됐어. 태준이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한 것도 내 잘못이야. 날 미워하면 나한테 복수해. 태준이 괴롭히지 마.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나한테는 아들이 걔 하나뿐이야. 전화기 너머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머리를 찍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새며느리를 환영하며 좋아요를 누를 때 저에게는 조금의 여지도 남겨주지 않으셨잖아요. 황태준 씨가 사체에 서명할 때 그 결과를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길은 당신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라도 끝까지 가야죠. 김미숙 여사의 울음소리가 멎었습니다. 이내 더 절망적인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강미월, 이 독한 년. 넌 천벌 받을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황씨 집안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끝까지 따라다닐 거야. 저는 이 무의미한 저주를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시간을 보니 오후 3시 5분, 사체 상환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황태준은 행방불명, 김미숙은 완전히 미쳐버렸고 이뮤라는 감옥에 갇혔으며 황성철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황씨 집안이라는 배는 이제 물이 새는 정도가 아니라 용골부터 산산조각 나며 바닷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수 휴대폰을 들고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제 황룡건설의 우량 자산과 남은 프로젝트들을 인수하기 시작하세요. 가격은 파산, 청산 최저가로 진행하고요. 알겠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생각했던 것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운 평온함이 느껴졌죠. 위스키에 타는 듯한 느낌이 채가시기도 전에 특수 휴대폰이 연달아 짧게 진동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메시지 알림이었죠. 마치 승전보 같았습니다. 사채업자, 법원의 황룡건설, 자녀 자산 동결 및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권 인수 신청서 공식 제출, 황룡건설 주요 협력사들, 집단 성명 발표, 협력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은행연합, 황룡건설에 대한 파산 전 채권, 신고 절차,
게시공고, 금융감독원, 황룡건설 주가 이상, 변동 및 내부자 거래 가능성에 대한 조사 착수. 각각의 메시지는 이미 구멍투성이인 황씨 집안의 낡은 배를 향해 날아가는 거대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토록 빠르고 효율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여러 세력이 협력한 결과였죠. 심 실장님의 소환은 정말 깔끔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거대한 통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은 웅장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온 도시가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함 아래 어떤 구석에서는 완전한 몰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새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모르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배경에서는 소란스러운 울음소리와 다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미월 씨 되세요? 젊은 여성이 울음과 극도의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황태준 대표님 비서 박대리라고 합니다. 황태준의 비서라.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싣지 않았습니다. 강미월 씨, 제발 황 대표님 좀. 아니, 황태준 씨 좀 살려주세요. 박 대리는 거의 울부짖듯 매우 빠른 속도로 말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황 대표님을 어디론가 끌고 가서 지분 무상양도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거절하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님을 때려요. 제가 몰래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대표님을 그녀의 말은 무언가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와 남자의 고함 소리에 의해 끊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내 전화는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황태준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원래 칼날 위에서 먹고 사는 무법자들이었죠. 막다른 길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심 실장님의 사람들이 근처에 있을 테니 황태준의 목숨은 안전할 겁니다. 다만 육체적 고통과 짓밟히는 자존심은 피할 수 없겠죠.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저는 심 실장님에게 상황 확인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특수 휴대폰이 먼저 울렸죠. 아가씨, 헤리티지 힐스 쪽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미숙 여사가 정신적으로 붕괴한 듯 식칼을 들고 이뮤라의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식칼이라 저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이건 좀 예상 밖이었네요. 김미숙 여사는 연이은 충격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모양입니다. 현장 상황은 저희 인원이 즉시 제지하여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미숙 여사는 통제 불능 상태로 이뮤라가 액바디라며 황씨 집안을 위해 죽어줘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뮤라는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김미숙 여사는 현재 일시적으로 제압되었으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강제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부 관계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칼부림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군요. 100억짜리 저택은 이제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정신병원과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장 잘 처리하고 인명피해는 없도록 하세요. 필요하면 정신병원에 연락하는 것도 돕고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새 휴대폰에 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이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가십거리를 전하는 투가 아니라 진정한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워라 망했어. 다 망했어.
황씨 집안 완전히 무너졌어. 회사는 봉쇄되고 자산은 동결되고 태준이는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른대. 걔 엄마는 식칼 들고 유라를 죽이려고 했다더라. 미쳤어. 다들 미쳤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저는 답장하지 않고 바로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김이모 같은 박쥐는 이제 이용 가치가 없었죠.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황씨 집안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태주는 어두운 구석에서 구타당하고 있을 것이고 김미숙 여사는 식칼을 들고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으며 임유라는 구석에 웅크려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황성철은 병상에 누워 아마 모든 것을 전해 듣고 병보다 더 잔인한 고통을 겪고 있겠죠. 온 가족이 붕괴하고 미쳐버렸다. 제가 처음에 내뱉었던 그 말이 어쩌면 분노 섞인 과장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복수는 정밀한 기계처럼 모든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황씨 집안 모든 사람을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었죠. 상상했던 황홀경은 없었습니다.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완수감이 느껴졌죠. 마치 결말이 정해진 비극 영화를 다 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감독이었을 뿐이죠. 창밖으로 밤이 서서히 내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모든 어둠과 추악함을 덮었습니다. 저는 특수 휴대폰을 들고 황씨 집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익명의 구매자 신분으로 헤리티지 힐스 저택을 정식으로 인수하세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불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내보내고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들이 행복을 과시하고 부의 자유를 누리려던 그 저택은 내일이면 주인이 바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고 그 검은색 세단에 올라 헤리티지 힐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리품을 인수하는 날이었죠. 차는 저택단지 정문을 지나 조용하고 호화로운 도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길가에는 푸른 나무가 우거져 있고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저택 안에서 벌어질 혼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차는 익숙한 그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심 실장님이 보낸 사람들과 자산 인계 및 퇴거를 감독하기 위해 온 법원 집행관들이었죠. 제가 차에서 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심 실장님이 보낸 책임자가 다가와 나지막이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내부는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여전히 감정이 불안정하여 의료진이 돌보고 있습니다. 임유라 씨는 방에서 개인 물품을 챙기고 있고 황성철 회장님은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때 제게 치욕을 안겨주었던 이 저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공기 중에는 억압되고 절망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값비싼 화병 하나가 페르시안 카펫 위에 깨진 채로 뒹굴고 있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비뚤어져 마치 무언의 조롱을 하는 듯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김미숙 여사가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빛은 멍했으며 입으로는 계속해서 다 없어졌어. 내 집, 내 손주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를 보자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가 움직이더니 이내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미월, 이 도둑년, 내 집을 뺏고 내 손주를 내놔. 의료진이 황급히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 앞을 지나쳐 계단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뮤라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힘없이 내려오고 있었죠.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눈은 푹 꺼져 더 이상 예전의 행복을 과시하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온몸을 떨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습니다. 눈에는 공포와 원망이 가득했죠.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리 시작하세요. 관계없는 사람들은 내보내고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하들에게 일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여성 집행관 2명이 이뮤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뮤라 씨, 짐 검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뮤라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내 물건이에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검사해요?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절차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뮤라는 어쩔 수 없이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벌의 평범한 옷들, 역시나 보석 몇 점과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죠. 집행관은 명백히 고가인 보석과 초과된 현금을 꺼내 목록에 기록했습니다. 이뮤라는 힘이 다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뛰어들어왔죠. 황태준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양복은 구겨지고 입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으며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것 같았죠. 그는 거실의 광경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은 이뮤라와 정신 나간 어머니를 보고 마침내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강미월. 그는 쉬어 터진 목소리로 상처 입은 야수처럼 제게 달려들었지만 심 실장님의 사람들에게 쉽게 제지당했습니다. 너야. 전부 너 때문이야. 네가 날 망쳤어. 우리 황씨 집안을 망쳤다고. 황태준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그를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평온하게 바라봤습니다. 황태준, 당신이 이 지경까지 온 건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결과야. 배신을 선택하고 탐욕을 선택하고 사체를 선택했지. 나는 그냥 그 과정을 조금 앞당겨줬을 뿐이야. 헛소리 집어치워. 황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수작 부리지 않았으면 태산그룹이 왜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이 왜 빚독촉을 하겠어. 전부 너라는 독한 년 때문이야. 저는 그와 논쟁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시끄럽네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하들에게 황태준을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황태준은 두 남자에게 팔이 잡힌 채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저는 바닥에 앉아있는 이뮤라에게 다가가 몸을 숙여 그녀의 겁에 질린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뮤라, 너 그거 아니? 내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는데 내 해외 계좌에 있던 그 돈 인출 실패한 거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동결시킨 거야. 그리고 네가 연락하던 그 K 앞으로 다시는 내 전화 안 받을 거야. 이뮤라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가득했죠. 저는 몸을 일으켜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책임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두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 김미숙 여사님은 바로 정신병원으로 모셔서 치료받게 하고 이뮤라 씨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줘. 뱃속에 아이도 있으니 제가 말을 멈췄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죠. 의료진이 여전히 중얼거리는 김미숙 여사를 부축해 나갔고 집행관은 넋이 나간 이뮤라와 반쯤 비어버린 그녀의 캐리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거대한 거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심 실장님의 사람들만 남았죠. 저는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한때 그들의 아름다운 꿈을 담고 있던 100억짜리 저택은 지금은 차가운 화려함과 어지러운 잔해만 남았습니다. 책임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황씨 집안의 물건은 전부 치워주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완전히 소독하고 새로 인테리어하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집을 걸어 나왔습니다. 햇살이 몸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죠. 등 뒤의 저택은 제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일 뿐이었죠. 헤리티지 힐스 정문에 서자 햇살이 가림없이 쏟아졌습니다. 등 뒤의 저택에서는 가구를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죠. 인부들이 제 명령에 따라 그 안에 모든 황씨 집안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소독약 냄새와 낡은 사치의 잔향이 섞여 조금 코를 찔렀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봤습니다. 한때 황태준과 이뮤라가 행복을 과시하던 무대이자 김미숙 여사가 좋아요를 누르며 환영했던 새로운 시작점이었던 그곳. 이제는 제 복수의 길 위에서 함락된 성체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더 이상 제 감정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는 시내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교회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한적한 공원묘지 밖에서 멈춰섰죠. 심 실장님이 이미 그곳에서 서류 봉투를 든 젊은 남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자 심 실장님이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젊은 남자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몇 개의 소유권, 이전 서류와 지분 증명서가 들어있었죠. 헤리티지 힐스 저택, 황룡건설에서 분리해낸 아직 가동 가능한 몇몇 우량 프로젝트, 그리고 시장에서 저가에 매입한 황씨 집안의 흩어진 지분까지.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법적으로 강리월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들고 홀로 묘지로 들어갔습니다.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 아주 조용했죠. 저는 깨끗하고 소박한 묘비 하나 앞에 섰습니다. 위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강원산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사진 속의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고 몸을 숙여 손가락으로 사진 위의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아빠. 제가 나지막이 마치 평소에 대화하듯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것들 일부 되찾아왔어요. 황씨 집안은 무너졌어요. 그들이 삼켰던 것들을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얹어서 토해냈어요. 묘지에는 바람 소리만이 제게 답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아빠는 항상 사람에게 여지를 남겨줘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여지를 남기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같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아빠는 일찍 가셔서 황성철과 그 아내, 아들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우리 집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못 보셨죠.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그들에게 당하기만 하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와 우리 집을 대신해서 정의를 되찾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의 이토록 과격한 방식을 찬성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늑대 앞에서의 자비는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모든 것들 황씨 집안처럼 더위 양양하게 굴지 않고 잘 경영할게요.
저는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사진 속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잘 살 거예요. 그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잘 살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서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죠. 서류 봉투는 묘비 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전리품을 유일하게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 아버지께 바치는 하나의 의식을 마친 것처럼요. 묘지를 나오자 심 실장님이 여전히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30분 후 차는 공항 출발층에 도착했습니다. 심 실장님이 제게 비행기 표 한 장과 새 여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남쪽 섬에서 당분간 휴식을 취하세요. 그곳에 작은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니 겸사겸사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이쪽 일이 완전히 정리되면 그때 다음 계획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비행기 표의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햇살과 해변으로 유명한 휴양지였죠. 고맙습니다. 심 아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심 실장님의 언제나 평온하던 얼굴에 순간 감동의 빛이 스쳤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과찬이십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강 회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없이 공항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짐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마치 짧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처럼 가벼웠죠.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습니다. 탑승 대기실에 앉아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몇 안 되는 연락처만 있었죠. 그중 하나를 눌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조만간 집에 내려가서 뵐게요. 다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곧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엄마가 기다릴게. 짧은 몇 글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싸움과 복수는 결국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인파를 따라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탑승교를 지나 기내로 들어가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봤죠. 비행기가 활주를 시작하고 가속하다가 힘차게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지상의 도시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황태준의 절망적인 포효, 김미숙 여사의 광적인 울음, 이뮤라의 공포에 질린 눈빛, 황성철 회장의 병상에서의 모습, 이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다가 창밖의 구름처럼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3년간 저를 올가매던 악몽에서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서둘러 계획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인수받은 자산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곳에 작은 가게를 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저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부터 나 강미월의 인생은 오직 나 자신만이 정의할 것이라는 것을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복수의 대상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서 남은 인생은 길고 그 모든 순간은 자유로 가득할 겁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푸르고 맑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통쾌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